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이 트로이 전쟁의 결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총 7편으로 나뉘어진 이 트로이 전쟁을 이제 한 편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편씩 찾아서 보는 게 조금 힘드셨거나 또 흐름이 끊기지 않고 전편을 모두 보고 싶으시다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할 이 아킬레우스의 죽음과 또 트로이의 함락은 사실 영화 속의 내용과 이 신화 속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장면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죽음 부분이에요. 영화 속에서는 트로이의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이후에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이제 브리세이스를 찾기 위해서 성 안을 막 이렇게 헤매이다가 파리스의 그 공격, 파리스가 활을 쏴서 아킬레우스를 죽이고 결국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킬레우스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신화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 신화 속에서의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이미 죽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아킬레우스는 트로이를 도우러 왔던 이 에티오피아의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트로이 성벽까지 막 이제 몰아갔어요. 몰아갔는데 그때 마침 파리스가 성벽 위에 있었고 성벽 위에 있던 그 파리스가 아킬레우스를 향해서 이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이 아킬레우스의 약점이었던 발꿈치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신화 속에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파리스에 의해서 아킬레우스가 죽음을 당했다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원래 아킬레우스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불사신에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죠.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다른 어디에 상처를 받아도 죽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곳, 그러니까 그가 공격을 받으면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단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발 뒤꿈치 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가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어렸을 때 스틱스 강물에다가 아킬레우스를 담갔어요. 그런데 갓난아이니까 갓난아이를 그냥 그대로 강물에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발목 부분을 이렇게 잡고 강물에다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발 뒤꿈치 쪽의 이 부분만 강물이 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이 아킬레스건이 되었고 이 파리스가 쏜 화살이 바로 이 아킬레우스의 약점이었던 아킬레우스건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화 속에서는 이 화살이 아킬레우스건으로 가게끔 도와준 인물이 바로 아폴론 신이었고, 왜냐면 아폴론 신은 트로이 편에 섰던 신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가 현재 발 뒤꿈치의 힘줄 부분을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신화에서 유래한 것이죠. 결국 발꿈치 부분, 즉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은 아킬레우스는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유골이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의 이제 유골이 담긴 납골단지에 함께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영화 속에서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고 그 이후에 죽게 되지만 실제로 신화에서는 트로이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아킬레우스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명장이었던 아킬레우스를 죽인 파리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영화와 신화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영화 속에서는 파리스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트로이를 탈출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죠. 그런데 신화에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습니다.
그 파리스를 전투에서 죽인 인물은 이 필로크테테스라는 인물이었어요. 부상에서 회복돼서 갓 전장으로 돌아온 인물이었고 그는 이 필로크테테스가 화살을 쏴서 파리스를 쓰러뜨립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영화 속에서는 파리스가 살아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 신화 속에서는 파리스 역시도 트로이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파리스, 이 트로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파리스가 죽었으니까 전쟁은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파리스가 죽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트로이 입장에서는 사실 파리스의 죽음이 헥토르의 죽음만큼이나 큰 전력 손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군의 목표가 어쩌면 헬레네를 빼앗아간 이 파리스에 대한, 그리고 이 헬레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트로이에 대한 그 보복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군의 진짜 목적은 바로 트로이의 함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제공했던 파리스가 죽었다고 해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군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10여 년 가까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많은 그리스인들의 희생과, 그리고 어쨌든 그리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트로이까지 와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때 바로 이제 그리스인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트로이의 문을 성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구나 라고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트로이 성 안에서 성문을 열까? 그 방법을 고안해낸 인물이 바로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약간 괴짜스러움은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똑똑한 오디세우스는 목마를 만들어서 이 목마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몰래 잠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수들에게 크기가 크고 이제 속이 텅텅 빈 목마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디세우스 자신과 몇몇 장수들을 목마 안으로 숨겼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트로이인들을 속여서 목마를 성 안으로 옮길까? 바로 그 방법은 이 목마가 트로이인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인 것처럼, 선물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군들은 마치 자신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그리스로 다시 철수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막사를 다 철거하고 이제 배를 타고 트로이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리스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로 돌아가면서 이 목마라는 선물을 남겨놓은 것처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의문이 하나 들어요. 그러면 과연 모든 트로이인들은 한치의 의심이 없이 이 선물을 과연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죠. 당연히 물론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트로이 측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선물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트로이의 사제였던, 신관이었던 라오콘이었습니다. 이 라오콘은 트로이인들에게 목마를 빨리 파괴하라고 다그쳤어요. 그들이 주는 선물은 믿을 수 없고 싫어. 그러니까 빨리 이 목마를 파괴해버리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프리아모스의 딸이었던 카산드라 공주 역시도 이 라오콘의 경고를 또 반복을 했어요. 그러나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 고취된 트로이인들은 이 라오콘의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인들이 준 이 목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에서 갑자기 거대한 뱀이 나타나서 이 라오콘과 그의 아들을 졸라매었죠. 칭칭 감싸서 졸라매어서 결국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려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라오콘과 그리고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한 사실은 버전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그리스 측을 옹호했던 포세이돈 신이 자꾸 라오콘이 그리스 군들의 계획을 방해하니까 이 라오콘 부자를 벌하기 위해서 뱀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뱀이 바다에서부터 나타났다 라는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가장 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오콘과 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영화에서는 아예 빠져 있어요. 영화에서는 단순히 트로이인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좀 의심은 되는데 그래도 선물이니까 우리 받아들입시다. 그냥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로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오콘과 아들들이 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굉장히 유명한 조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라오콘 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바티칸에 가시면 꼭 보셔야 하는, 바티칸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유명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시면 꼭 보셔야 하는 게 바로 이 라오콘 군상이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헬레니즘의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작품, 만약에 여러분들 이탈리아 바티칸을 가시게 된다면 꼭 잊지 말고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트로이인들은 목마를 반대하는 이제 라오콘이 벌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지켜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다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목마는 이 트로이 성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깊은 어둠이 깔린 밤이 되었고 모든 트로이인들이 잠에 이제 푹 빠져 있는 한밤중에 목마에서 스르륵 문이 열리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이 목마에서 내려옵니다. 이 목마에서 내려온 그리스인들은 성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리스 군들을 위해서 트로이 성문을 직접 열어주었어요.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트로이의 성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 군들은 트로이인들을 막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 군들이 트로이인들을 학살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트로이 측에서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수가 바로 아이네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트로이의 장수들 중에서 이 아이네이아스가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아프로디테의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 아이네이아스는 아프로디테 여신과 안키세스라는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인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가 트로이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의 늙은 아버지였던 안키세스를 등에 업고 이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서 트로이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트로이를 빠져나와서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로마의 건국 신화와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 이 아이네이아스 신화 역시도 우리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네이아스가 영화에서도 잠깐 출연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파리스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트로이 성이 함락된 이후에도. 그래서 이 파리스가 선봉에 서서 이제 아녀자들을 비밀 통로로 안내해주는 씬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 씬에서 노인을 업은 한 청년이 이렇게 그 통로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려는 딱 그 장면에서 파리스가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칼을 이렇게 싹 건네줘요. 바로 그 청년이 아이네이아스입니다. 이 아이네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 영화 장면에서 아이네이아스다 하고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알게 되셨다면 영화를 다시 보실 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쵸? 저 역시도 이렇게 보면서 저 청년이 바로 아이네이아스구나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영화에서는 이렇게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트로이 왕족들도 잘 피신한 것처럼 영화에서는 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도 신화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신화 속에서는 그야말로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날이 밝자 이제 트로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남편은 죽고 어린 자식들도 빼앗긴 이 포로가 된 여인들 뿐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여인들도 이 그리스로 노예로서 팔려나가는 운명을 지금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 중에서 트로이의 왕비인 헤카베와 그의 이제 며느리이자 헥토르의 아내인 안드로마케도 있었습니다. 안드로마케는 이제 그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그리스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품에 안고 있었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안드로마케와 헥토르의 아들은 트로이 성벽 탑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인들이 안드로마케로부터 아들을 빼앗아서 트로이 높은 성벽에서 이제 던져버리죠. 그리고 트로이의 여인들은 이 장면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위대한 문명인 이 트로이가 멸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죠. 굉장히 궁금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헬레네입니다. 헬레네. 우리가 파리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했잖아요. 영화에서는 이런 모습이었고, 반대로 신화에서는 이미 죽었고, 트로이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죽었고. 그럼 헬레네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헬레네와 파리스가 이 트로이로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면서 시작된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트로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인들이. 이 헬레네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물론 영화 속에서는 잘 피신한 것처럼 보여요. 안드로마케와 함께 잘 피신을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화 속에선 조금 달라요. 물론 신화 속에서도 잘 살아남습니다. 왜냐면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신화 속에서도 헬레네는 죽지 않고 남았고요. 그리고 이 헬레네를 트로이 밖으로 잘 꺼내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 메넬라오스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메넬라오스는 너무나 반갑게 헬레네를 맞이합니다. 너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는 너를 처단할 거야, 너를 벌할 거야. 그게 아니고 메넬라오스는 또 헬레네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했고, 그래서 결국 헬레네는 메넬라오스를 따라서 다시 그리스로 돌아갑니다. 이게 신화 속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신화 속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더덥다. 이 전쟁이 참 더덥다 라고 느껴지기도 사실은 하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트로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재미있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지막으로요. 다음 시간에는 에필로그로 과연 학자들은 이 트로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 트로이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트로이 전쟁은 신화와 영화가 어떻게 다르고, 그러니까 트로이라는 영화와 실제로 신화 속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이 트로이 전쟁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필로그처럼 과연 학자들 사이에서의 트로이 전쟁은 어떠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저와 잊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날씨가 조금씩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제가 지내고 있는 곳도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밖에 보이는 풍경도 조금 많이 변했죠. 몇 회 전 영상에서는 굉장히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이렇게 푸르른 또 창밖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조금만 더 힘내셔서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저희 역사 읽어주는 여자와도 함께 해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